오늘의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기회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더군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대체적으로 공통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1차는 증기기관, 2차는 전기, 그리고 3차는 인터넷이었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융합과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는 4차 산업혁명은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 산업이 변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GE가 125살짜리 스타트업이 되고 구글이 제조업에 뛰어드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기술 발달의 티핑 포인트는 언제쯤일까? 그 시기가 바로 2018년이라고 합니다. 세계경제포럼도 미래 유망 기술들의 상용화를 2018년으로 예측했다고 하는데요. 2018년이 되면 빅데이터가 일반화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그 시기부터 상용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는 모든 기술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로봇은 2021년, 사물 인터넷과 3D 프린팅은 2022년에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이제부터는 기술 발달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바로 코앞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기업들에게는 우울한 미래를 전망했었죠. AIG, 월마트, 페덱스, 엑손, 그리고 GM 등 포춘지가 선정했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절반이 15년 안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대하고 유망한 기업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라는 장담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기업의 제품 수명은 단축되고 있고 각 기업의 고유 분야는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대안인데요.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전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두세 개 키워드로는 정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움직이고 변화하는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그 전체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위기인가 기회인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부터 던지시더군요. 글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차량을 하나의 인공지능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구글이나 애플 혹은 벤츠나 BMW의 CEO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컴퓨터에 탑재되는 그래픽카드 제조사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한 말인데요. 그리고 그는 CES 2017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픽카드 제조사가 왜 갑자기 자율주행 자동차냐 하실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에 적합한 기술은 CPU보다 GPU가 적합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거대한 회사라고 해서 도전할 수 있고 작은 회사라고 해서 따라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리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경쟁 상황을 한번 짚어보죠. 지금은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에 모두 뛰어든 상태인데요. 미국은 제조업 혁신 국가 네트워크 그리고 산업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독일은 하이테크 전략 2020 그리고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전략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선진국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의 전쟁도 치열합니다. GE, IBM, 지멘스, 필립스 그리고 델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경쟁 구도에 모두 뛰어든 상태인데요. 그런데 필립스와 델은 한참 동안 보이지 않았던 기업이라 생소하시죠? 필립스는 반도체와 전자부품은 시장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명과 의료장비 사업으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델은 PC 조립 업체였는데요. 현재는 서버 스토리지 분야로 B2B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데이터 저장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 구도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와 기업들은 이미 코닥, 넷북, 그리고 노키아와 같은 실패 사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죠.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실패하지 않는 전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상황을 보면 좀 답답한데요. 한국 경제는 전자, 자동차, 조선 그리고 석유화학을 주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와 같은 10대 수출 품목은 지난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대부분의 회사들은 위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사업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전략 산업은 무엇인가? 지금부터는 9가지 미래 전략 사업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물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맥락을 짚어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공유할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수록 제품의 실패는 기술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래 예측을 따라잡지 못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요. 결국 미래 예측은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이 책에서 찾은 문장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 책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한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온다.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오는 것은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2020년에 지금의 가격 대비 약 60%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0년대는 전기 자동차의 10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거대한 중국 시장 그리고 테슬라의 움직임이죠. 그에 따라 전기 자동차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온다. 미래 자동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죠. 우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2020년 내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2018년, 애플은 2019년, 그리고 구글은 2020년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완성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테스트를 했다고 하죠. 그러나 아직은 글로벌 기업과는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소차는 미래 자동차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세계경제포럼의 수소차위원회는 도요타, 현대자동차, BMW, 혼다 그리고 다임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수소차는 비싸고 연료전지 촉매인 백금도 희귀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에 아직 수소차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 배터리 시장을 잡아라. 그렇습니다. 미래 자동차에서는 배터리 시장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세계 시장 업계 1위는 한국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일본 기업이라고 합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3사를 모두 합쳐도 1위인 파나소닉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전기 배터리 시장은 경쟁 압력이 거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LG는 패러데이 퓨처와 손을 잡았지만 시장 불확정성으로 수익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반면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손을 잡은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 기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중국 BYD 그리고 신왕단은 빠른 속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 자동차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래 자동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완성차 업계와 IT 업계 간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는 API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방어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규제와 도료 환경 문제는 상용화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자동차가 등장하더라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전기는 화석 연료를 태워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드론입니다.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하늘, 지상, 해상, 수중에서 다닐 수 있도록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기를 말하죠. 드론의 개념은 1960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알게 된 것은 1990년대 걸프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드론은 군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업용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드론 시장의 70%는 중국 기업인 DJI가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각각 드론을 이용한 생태계를 구축 중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한국은 드론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생산 그리고 판매하는 업체는 3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에는 아직 힘들다고 하더군요. 물론 드론 개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 규제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드론 전용 배터리입니다. 미래 전략 산업의 세 번째는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IBM 왓슨은 의료진단, 법률 상담, 안내용 로봇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라는 인공지능 변호사, 그리고 페페는 인간형 로봇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금융권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구글, 페이스북, 바이두는 인공지능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처음 만들 때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정도가 되면 로봇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입장 그리고 부정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더군요. 우선 마크 저커버그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앨런 머스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일은 악마를 불러내는 일이라고 했죠. 어느 쪽에 맞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동안 500만 개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산업 네 번째는 ICBM인데요. 이것은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을 통합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인터넷입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 이른바 사물 인터넷 시대이죠. 사물 인터넷은 미래 산업 구조 변화를 이끌어가는 바탕 기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물 인터넷 시대도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저전력 통신을 위한 반도체와 배터리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물 인터넷을 위해서는 5G가 개발되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 인터넷이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클라우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이미 51%를 장악했다고 하더군요. 최근 우리나라도 K클라우드를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기술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와 모바일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 경쟁력은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모바일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내용입니다. 미래 전략 산업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상현실인데요. 가상현실의 시작은 1962년 센소라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현실은 스마트폰 시장을 타개할 수 있는 사업 이상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는 바로 페이스북이죠. 그러나 가상현실이 대중화되려면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차세대 실리콘 반도체입니다. 이미 반도체 시장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M&A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기술적인 필요에 접근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즉 무의 법칙은 곧 사라지게 되겠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반도체는 차세대 실리콘 세대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2045년에는 평균 수명이 120세에 도달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스마트 헬스 데이터 시장과 인공지능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산업의 마지막은 스마트 팩토리와 우주 산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사물 인터넷, 센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정밀 제어 기술이 제조업과 융합한 결과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표준화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는 독일과 미국이 기계 간 통신 표준을 이미 합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이 규약을 따라야 한다는 것일 테죠. 주도권을 잡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마트 팩토리 거점을 반월 시화 산업단지로 정했고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우주 산업입니다. 이미 스페이스X와 아마존과 같은 회사는 우주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주 관광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구글은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현실에 옮겨지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원하고 명쾌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신성장 동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과 기술을 선정하고 자원을 집중할 때 늘 사용하던 용어죠. 그리고 그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신성장 동력을 선정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위원회 중심은 한정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미 뒤처진 상태라는 것인데요. 패스트 팔로우 한국. 그렇습니다. 패스트 세컨드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R&D 문제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문제로 예산 확보로 수년을 허비했고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서 이기주의와 중복 투자 문제, 그리고 R&D의 질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하나씩 수정해야만 합니다. 우선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이 공유할 수 있는 R&D 문화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제경영서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내용인데요. 창조적 파괴와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선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 일자리는 비정형적이고 이동성이 높은 업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노동 강도가 높거나 임금이 낮아서 인력을 구할 수 없었던 분야는 빠르게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직들의 상황이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의사, 변호사, 기자들의 직업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현실이기도 하죠. 또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직업은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는 파이 플러스형 인재라고 합니다. 즉 기술과 인문을 융합할 줄 아는 인재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따라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최근 독일은 이민 정책을 바꾸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구글은 인공지능 기술 플랫폼인 딥마인드를 공개했죠. 이처럼 기술과 지식을 공개하고 더 많은 발전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기회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야말로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맥락을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우였습니다.